올리버 트위스트.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으로 1937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1장. 올리버 트위스트가 태어난 장소와 출생 상황을 다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현명한, 그렇다고 다른 가공의 이름을 붙이고 싶지도 않은 어느 업에서의 일이다. 그곳의 이런저런 공공건물 가운데서도 업이 자랑하는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업이라면 크건 작건 대부분 갖추고 있는 구빈원이었다. 이 구빈원에서 지금 1단계에서는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날짜와 요일을 굳이 되풀이해 말할 필요가 없는 어느 날 목숨 붙은 핏덩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장의 제목 맨 앞에 그 이름이 붙어있는 아이다. 교구 의사의 도움으로 슬픔과 고난의 이 세상에 이끌려 나온 지 한참 뒤에도 이 아이는 과연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살아있을지 어떨지 여전히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만약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전기는 세상에 결코 나오지 않았거나 혹 나왔다 해도 두어 쪽으로 축약되어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한 전기 문학의 표본이 되는 무한한 영광을 얻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구빈원에서 태어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다행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올리버의 경우는 특별히 그것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올리버로 하여금 호흡하는 임무, 귀찮지만 우리가 편하게 숨쉬며 살아있으려면 관습상 꼭 필요한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자그마한 솜깔개 위에 누워 한동안 숨이 막힌 채 이성과 저성 사이를 다소 불안하게 기웃거렸는데 아무래도 저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확실해 보였다. 만약 이 짧은 순간에 올리버가 정성스러운 친가와 외가 할머니, 걱정에 찬 숙모와 이모, 경험 많은 관호원, 심오한 지혜를 지닌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더라면 지극히 필연적이고도 의심할 여지 없이 곧장 명줄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곤 평소보다 많이 마신 맥주 탓에 정신이 다소 몽롱해진 극빈자 노파 한 사람과 직무 계약상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교구 의사밖에 없었으므로 올리버와 자연의 힘은 둘 사이에서 결판을 내기로 하고 맞붙어 싸웠다. 그 결과 몇 번의 사투를 벌이던 올리버는 마침내 숨을 내쉬고 재채기를 했다. 그러곤 곧바로 구비는 사람들에게 이 교구에 새로운 부담거리가 안겨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나섰는 바, 말소리라는 저 아주 유용한 부속물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내 아기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당한 울음소리를 3분하고도 15초가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껏 질러댔다. 올리버가 이처럼 허파가 탈 없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최초의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철제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주었던 얇은 누더기 이불이 부스럭거렸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베개에서 힘없이 고개를 들더니 가냘픈 목소리로 희미하게 말했다.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의사는 얼굴을 난로불 쪽으로 향한 채 두 손바닥을 불에 쬐었다 문질렀다를 반복하며 앉아있었다. 그러다 젊은 여자의 말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러곤 그에게서 기대함직한 것보다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이런 죽는다는 말 같은 건 아직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맙소사,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지요. 시중들도 노파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주머니에 황급히 초록색 유리병을 감추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내용물의 맛을 즐기고 있던 참이었다. 에이, 나처럼 오래 살아서 자식을 13이나 낳아봐요. 게다가 그 애들이 둘만 남고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둘마저도 지 어미와 함께 구빈원에 들어와 있는 꼴을 겪어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절망하는 말 따윈 안 하게 될 거요. 안 그래요, 나리? 자, 엄마가 되었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봐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엄마로서의 앞날을 일깨워주는 이 위로의 말은 합당한 효력을 그다지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다. 환자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기를 향해 한 손을 뻗었다. 의사가 아기를 그녀의 팔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차갑고 창백한 얼굴로 아기의 이마에 뜨겁게 입을 맞추더니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거칠게 주위를 둘러본 다음 부르르 몸서리를 치다가 뒤로 푹 쓰러졌다. 그러곤 숨을 거두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슴, 손, 관자놀이 등을 문질러 보았지만 그녀의 피는 이미 영원히 얼어붙은 뒤였다. 그들은 희망과 위로의 말을 던져보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과 위로가 그녀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였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개 부인. 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아이고, 불쌍한 거 그렇군요. 아기를 안아 올리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베개 위에 떨어졌던 초록색 병의 마개를 집으면서 노파가 말했다. 불쌍한 것. 아기가 울면 망설이지 말고 날 부르도록 해요, 부인. 의사는 아주 느릿느릿 장갑을 끼며 말했다. 아마 틀림없이 보채며 성가시게 굴 거요. 그러면 죽이나 좀 줘보시오. 의사는 모자를 쓰고 문으로 가다가 침대 곁에 잠시 멈추어 서서 덧붙였다.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어디서 온 사람이요? 어젯밤에 민생위원의 지시로 이리 데려온 여자랍니다. 노파가 대답했다.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꽤 먼 길을 걸어왔는지 신발이 다 떨어져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의사는 시신 위로 몸을 구부려 여자의 왼손을 들어 올려 보았다. 뻔한 사연이군. 그는 고개를 가로저며 말했다. 결혼 반지도 없고 말이야. 자, 그럼 이만. 의사 양반은 저녁 식사를 하러 총총히 떠나갔고 시중 들던 노파는 초록색 병을 한 번 더 입에 대고 열심히 빨더니 난로 앞의 낮은 의자에 앉아 아기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아, 어린 올리브는 옷차림의 위력을 보여주는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인가. 그때까지 다른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오직 담요에만 쌓였을 동안에는 올리브가 귀족의 자식일 수도 있었고 거지의 자식일 수도 있었다. 제 아무리 오만불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올리브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용도로 수없이 사용되어서 누렇게 발에 낡은 옥양목 옷을 입히자 즉시 꼬리표와 이름표가 붙은 물건처럼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얻게 되었으니, 즉 교구에서 길러주는 아이, 구비는의 고아, 죽도록 고생만 하는 굶주린 천민, 두드려 맞고 발길에 채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 동정하는 사람 하나 없이 온 세상의 경멸을 받게 될 존재,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 올리브는 우렁차게 울어댔다. 자신이 고아가 되어 교구위원과 민생위원 나으리들의 자비롭고 친절한 저 악명 높은 손길에 내맡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더욱더 크게 울어댔을 것이다. 2장. 올리브 트위스트의 성장, 교육, 식생활을 다룬다. 이후 8달 내지 10달 동안 올리브는 제도적으로 시행된 배반과 기만의 희생자였다. 즉 그는 저지 아닌 멀건 죽으로만 길러진 것이다. 갓 태어난 고아의 굶주리고 허기진 처지는 뒤늦게나마 구비는 당국자들에 의해 교구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교구 당국자들은 근엄하게 구비는 당국자들에게 문의하기를 구비는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여성 가운데 올리브 트위스트가 필요로 하는 모유 영양물을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했다. 구비는 당국자들은 겸손히 대답하여 아뢰기를 아무도 없다고 했다. 교구 당국자들은 올리브를 위탁 양육 보내라는, 다시 말해 5km 정도 떨어진 구비는 분소로 파송하라는 자비롭고도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곳에서는 20-30명의 어린 구빈법 위반자들이 지나치게 호의호식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전혀 없이 하루 종일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중년 부인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당 7.5펜스의 대가를 받고 그들을 지인 부모처럼 보살펴 주었다. 주당 7.5펜스면 어린아이에게 훌륭한 식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두둑한 금액이다. 7.5펜스면 아이가 배가 너무 불러 불편해할 만큼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이 중년 부인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도 아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급수당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전용하고 교구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는 원래 할당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출했으니, 이로써 가장 깊은 바닥에서 쫓아 한층 더 깊은 바닥을 찾아내는 솜씨를 통해 자신이 아주 위대한 경험주의 철학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말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위대한 이론을 주장했던 또 다른 경험주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철학자가 그 이론을 어찌나 훌륭하게 입증했는지 자신의 말을 하루에 지푸라기 하나만 먹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했는 바, 드디어 공기만 실컷 먹는 단계로 들어가기 불과 24시간 전에
말이 그만 죽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이 말을 아주 기운차고 펄펄 날뛰는 동물로 만드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책무를 맡게 된 이 중년 부인의 경험주의 철학 체계가 운영되는 현장에도 비슷한 결과가 늘상 뒤따르곤 했다. 하나이가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없는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고 생존하는 경지에 마침내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얄궂게도 열에 8, 9은 그만 영양실조와 감기로 병이 들거나 부인이 한눈판 사이에 난로불 속에 떨어지거나 사고로 연기에 질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 경우 경위와 어찌됐든 그 불쌍한 어린 것은 대개 저 세상으로 불려가서는 이승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곤 했다. 침대 털을 접어 올릴 때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냥 산채로 그 안에 끼어 죽거나 어쩌다 세탁을 하는 날 부주의로 끓는 물에 데워 죽는, 물론 세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런 보육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런 사고는 드물었다. 끓는 물에 데워 죽는 교구의 아이에 대해 간혹 평상시보다 관심을 끄는 금시가 있을 때면 배심원들이 감히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질 생각을 하거나 교구민들이 무음하게 서명한 진정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주제넘은 짓들은 교구 의사와 교구 하급관리의 정언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었다. 의사의 경우 시체를 해부해 보았지만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설명입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다. 발견하지 못했으며 화급관리의 경우 언제나 교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맹시하며 정언했으니 희생정신이 매우 투철했다. 게다가 교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시찰하러 나가면서 항상 전날에 하급관리를 보내어 자신들이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갔을 때는 분명 아이들이 아주 말쑥하고 깨끗해 보였는 바 그럼 됐지, 아니 그 이상 뭘 바라느냐는 시기였다. 이러한 보육제도 아래에서 무슨 비범하고 대단한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9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올리버 트위스트는 창백하고 훌쭉하며 꽤 작은 키에 누가 봐도 몸집이 왜소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타고났는지 부모에게 물려받았는지 올리버의 가슴에는 굳세고 훌륭한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보육원의 부족한 음식 덕분에 이 정신은 그만큼 크게 자라날 여지가 아주 많았는데 올리버가 9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도 아마 그런 상황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날은 분명 올리버의 9번째 생일이었다. 그는 특별히 선택된 다른 어린 신사 2명과 함께 지하의 석탄 저장실에서 생일을 기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흉악하게도 감히 배가 고프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다 함께 실컷 매질을 당한 후 그곳에 갇혀 있는 중이었다. 마침 그때 보육원의 인정 많은 책임자이신 맨 부인은 예기치 못하게 깜짝 놀라고 말하는데 바로 교구 하급관리인 범벌 씨가 어디선가 귀신처럼 나타나서 마당 끝 대문의 쪽문을 여느라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나 이런, 거기 범벌 날이니 아니세요? 맨 부인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희열에 차서 잔뜩 가장하며 말했다. 관로 속에 작은 글이 있습니다. 예, 수전, 지금 당장 올리브랑 그 2애 새끼들을 위층으로 데려가서 씻기거라. 아이고 세상에, 범벌씨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이지 한없이 기쁘군요. 하지만 범벌씨는 뚱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인의 이 진심 어린 인사에 그와 비슷한 태도로 응답하는 대신 작은 쪽문을 한바탕 엄청나게 흔들어대더니 교구 하급관리의 다리가 아니면 아무도 가할 수 없는 발차기를 문짝에 냅다 질렀다. 아이고 이런. 그때쯤 수전이 새 아이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간 까닭에 맨 부인은 밖으로 달려나가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우리 귀여운 애들 때문에 대문을 안에서 잠가 놓았다는 걸 깜빡했네. 어서 들어오세요 나리. 자 들어오세요 범벌씨. 이런 환영의 말과 함께 부인은 교구위원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직한 공손한 절까지 곁들였으나 하급관리의 화는 전혀 풀어지지 않았다. 맨 부인, 이것이 예의 바르고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오? 범벌씨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흔들며 물었다. 교구의 고아들에 관계된 교구의 업무로 찾아온 교구 관리를 이렇게 대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말이오? 맨 부인, 당신은 자신이 이를테면 교구의 위임을 받고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요 범벌씨. 당신을 무척 좋아하는 우리 귀여운 아이들 한두 명한테 지금 찾아온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맨 부인은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다. 범벌씨는 자신의 은변과 위험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은변을 과시하고 위험을 주장해 보이고 난 뒤였는지라 그는 이제 누그러졌다. 글쎄, 맨 부인?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자, 안으로 안내하시오. 맨 부인, 난 공무상 와서 할 얘기가 좀 있어. 맨 부인은 바닥에 벽돌이 깔린 자그마한 거실로 교구 관리를 안내했다. 그리고는 의자를 당겨주고 굽실거리는 태도로 그의 삼광모와 지팡이를 받아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았다. 범벌씨는 걸어오느라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삼광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건 미소였다. 교구 하급관리도 결국은 인간에 불과한 바, 범벌씨는 분명 미소를 지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세요. 맨 부인이 다정하고 매혹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으리께서 먼 길을 걸어오시지만 않았다면 이런 말씀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좀 한 모금 들지 않으시겠어요, 범벌씨? 한 모금이라니 안 돼요, 한 모금도. 범벌씨는 위험있게 하지만 차분한 태도로 오른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에이, 좀 드시고 싶은 것 같구만 뭘. 맨 부인은 범벌씨의 거절하는 어조와 그의 동반된 손짓의 의미를 간파하고 말했다. 찬물 조금과 설탕 한 덩어리를 타서 아주 조금, 딱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범벌씨는 헛기침을 했다. 자, 딱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맨 부인은 거절하기 힘든 어조로 권했다. 뭔데 그러시오? 교구 관리는 물었다. 아, 그걸 있잖아요, 범벌씨. 우리 귀여운 천사들이 아플 때 대피에 타서, 이 대피는 17세기에 토마스 대피 목사가 제조해낸 약이라고 하네요. 당시 민간에 널리 쓰이던 약으로 지인을 타서 먹였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천사들이 아플 때 대피에 타서 줄 수 있도록 집에 조금 비치해 놓아야 하는 그것 말이에요. 맨 부인은 구석에 있는 잔장을 열고 병과 유리잔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요, 지인이에요. 범벌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인이에요. 아이들에게 대피를 먹인다 말이요, 맨 부인. 범벌씨는 지인을 썩는 흥미로운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아, 귀여운 것들 그럼요. 좀 비싸지만 그런답니다. 부인은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걸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범벌씨? 그래요. 범벌씨는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러지 못할걸요, 맨 부인. 당신은 인정 많은 여자이니까 말이요. 그 순간 맨 부인은 잔을 내려놓았다. 기회가 되는 대로 교구 이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겠소, 맨 부인. 범벌씨는 잔을 끌어당겼다.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꼭 엄마 같군요, 맨 부인. 그는 잔을 저었다. 당신의 건강을 빌며 기쁘게 마시겠소, 맨 부인. 그런 다음 그는 술잔의 절반을 들이켰다. 자, 이제 공무로 돌아가서. 하급관리는 가죽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름이 대충 올리버 트위스트인지 뭔지 아는 아이가 오늘로 9살이 되어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맨 부인 앞치마 한쪽 끝으로 왼쪽 눈을 찍어대면서 말했다. 보상금을 10파운드나 걸었다가 나중에 20파운드까지 올렸는데도 게다가 더할 나위 없는, 아니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우리 교구의 노력에도 우리는 아직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의 이름이나 신분, 가족 상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소. 맨 부인은 놀랍다는 듯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잠시 후 덧붙여 말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하급관리는 몸을 반드시 세우며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내가 지어줬소. 당신이라고요, 범벌씨? 그렇소, 맨 부인. 우린 주워온 아이들에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어주어 그의 직전 아이가 S자라서 서버벌이라고 이름 지었어. 그러니 다음은 T자, 따라서 트위스트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요. 다음에 오는 아이는 U자인 은원이 되고 그 다음은 V자인 빌킨스가 될 거요. 이런 식으로 난 알파벳 끝까지 이름을 다 준비해 놓았다오. 그러다가 Z까지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요. 어머나, 당신은 정말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신 모양이군요, 범벌씨. 맨 부인은 말했다. 글쎄, 하급관리는 칭찬에 몹시 흐뭇해하며 말했다. 그런 편이지요,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맨 부인. 그는 잔을 마저 다 비우더니 덧붙였다. 올리브는 이제 이곳에 있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지라 이사회는 그를 다시 구비논에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데리러 온 거요. 아이를 즉시 불러주시오. 당장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맨 부인은 말하고는 올리브를 데리러 방에서 나갔다. 잠시 후 올리브가 자비로운 맨 부인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때쯤 그의 얼굴과 손을 겉껍질처럼 뒤덮은 때는 한 번의 세수로 문질러 없앨 만큼 최대한 박박 벗긴 뒤였다. 나리께 인사를 올리거라 올리브, 맨 부인이 말했다. 올리브는 의자에 앉은 하급관리와 탁자 위의 상강모 사이를 향해 어중간하게 저를 꾸벅했다. 나를 따라서 함께 가겠느냐 올리브? 범벌씨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올리브는 누구든지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 순간 위를 올려다보고 맨 부인이 관리의 의자 뒤에서 무서운 얼굴로 그를 향해 주먹을 흔들어대는 것을 보았다. 올리브는 당장 그 의미를 알아차렸는 바 그 주먹은 올리브의 몸에 너무나 자주 주먹질을 해서 기억에 깊은 각인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도 함께 가시나요? 가엾은 올리브가 물었다. 아니, 못 가신다. 범벌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너를 보러 오실 거다. 이 말은 올리브에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리브는 어린 나이임에도 떠나가는 것이 몹시 섭섭하다는 신용을 할 만큼은 눈치가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것은 이 아이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울고 싶을 경우 방금 전까지 당한 학대와 굶주림은 훌륭한 도우미가 되는 법. 올리브는 실로 아주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맨 부인은 올리브를 수백 번 안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에게 포옹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 즉 버터 바른 빵까지 한 조각 안겨주었으니 구비는에 도착했을 때 너무 배고픈 모습을 보일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올리브는 한 손에 빵 조각을 들고 머리에 갈색 천으로 된 조그만 교구 모자를 쓴 채 범벌씨에게 이끌려 아무런 유년기를 밝혀주는 친절한 말이나 시선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비참한 집을 떠나갔다. 하지만 보육원 문이 등 뒤로 닫혔을 때 올리브는 어린애다운 복받치는 슬픔을 터뜨리고 말았다. 뒤에 남겨두고 가는 비참한 어린 친구들은 비록 불쌍하기 거지없는 가련한 아이들이었지만 이제껏 그가 알았던 유일한 벗들이었다. 광막한 세상에 이제 나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이 아이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스며들었던 것이다. 범벌씨는 큰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고 어린 올리브는 금빛 레이스가 달린 범벌씨의 옷소매를 꽉 움켜잡은 채 옆에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300m에서 400m쯤마다 이제 다 왔나요? 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범벌씨는 짧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물탄 지인이 간혹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부드러움이 그때쯤엔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라 다른 교구 하급관리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브가 구비는 군에에 들어선 지 15분이 채 안 되고 또 두 번째 빵 조각을 아직 먹어 치우지도 못했을 때다. 그를 어떤 노파에게 잠시 맡겨두고 갔던 범벌씨가 돌아와 통보하며 말하기를 그날 저녁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에서 올리브를 바로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사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것을 뚜껑이 열리는 살아있는 밥솥처음으로 알아들은 올리브는 이 통지를 받고 다소 어리둥절해져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틈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으니 범벌씨가 이내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한 대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등짝을 한 대 때려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범벌씨는 따라오라고 명령한 뒤 벽을 하얗게 칠한 커다란 방으로 올리브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8명에서 10명쯤 되는 뚱뚱한 신사들이 탁자에 빙 둘러앉아 있었고 다른 의자보다 약간 더 높은 제일 상석의 안락 의자에는 특히 더 뚱뚱하고 얼굴이 아주 동그랗고 붉은 신사가 앉아 있었다. 이사님들께 인사를 올리거라, 범벌이 말했다. 올리브는 두 눈에 아직 남아있던 눈물 두세 방울을 훔쳐낸 후 바라보았다. 밥솥은 없고 빈 탁자뿐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탁자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름이 뭐냐 얘야? 높은 의자에 앉은 신사가 물었다. 그렇게 많은 신사들을 보고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던 올리브는 하급 관리가 뒤에서 다시 한 대 쥐어박는 바람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대답을 했다. 이것을 보고 흰 조끼를 입은 신사가 올리브에게 바보라고 말했다. 아이의 기운을 복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참말로 훌륭하기도 한 방법이었다. 얘야, 높은 의자에 앉은 신사가 말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넌 너가 고아라는 걸 알고 있겠지? 고아가 뭔가요, 나리? 불쌍한 올리브는 물었다. 이놈 정말로 바보로군.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흰 조끼를 입은 신사가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만약에 어떤 한 계급의 구성원이 같은 종족의 다른 사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다면 아마 흰 조끼를 입은 이 신사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선언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리라. 조용히 좀 하십시다. 올리브에게 말을 건넸던 신사가 말했다. 얘야, 넌 너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널 길러줬다는 걸 알지? 그렇지? 네, 알아요, 나으리. 올리브는 대답하고는 아주 구슬프게 울었다. 아니, 뭐 때문에 우느냐? 흰조끼의 신사가 물었다. 정말이지 회개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대체 이 아이가 울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는 드리겠지? 다른 신사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널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테고 기독교인답게 말이야. 네, 나리. 올리브는 우물쭈물 대답했다. 방금 말한 신사는 본의 아니게 올바른 말을 한 셈이었다. 만약 피골이 상접할 뿐인 올리브가 자기를 소위 먹여주고 보살펴줬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거야말로 매우 기독교인다운, 실로 엄청나게 기독교인다운 행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 좋아, 너가 여기에 온 것은 교육을 받으며 유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높은 의자에 앉은 붉은 얼굴의 신사가 말했다. 그래서 넌 내일 아침 6시부터 낡은 밧줄에 실밥 푸는 일을 시작하게 될 거다. 심통사나운 흰 조끼의 신사가 덧붙였다. 낡은 밧줄에 실밥을 푸는 단순한 한 가지 일에 이런 두 가지 축복을 결합해 준 데 대해 올리브는 하급관리의 지시에 따라 깊은 절을 올렸다. 그런 다음 널따란 굽이는 숙소로 급히 끌려가서는 거칠고 딱딱한 침상에서 훌쩍이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축복받은 이 나라 법률의 자비로움을 증명하는 이 얼마나 숭고한 사례인가. 구비는 극빈자들을 잠자게 가만 내버려 두다니 말이다. 불쌍한 올리브. 그는 행복하게도 주변을 의식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서 바로 그날 저녁 이사회가 그의 앞날의 모든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주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철학적인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구빈원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한 가지를 즉시 간파해내는데 그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구빈원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구빈원은 가난한 계급에게 곧 공공오락을 즐기는 단골 장소요. 돈을 안 내고 먹고 마시는 주막이요. 1년 내내 아침, 저녁, 간식, 저녁까지 공짜로 얻어먹는 곳이었으니 일은 전혀 없고 그저 놀고 먹는 벽돌과 회관죽으로 지은 지상 낙원이었던 것이다. 오호라! 이사회는 다 꿰뚫어 보았다는 표정을 한껏 지으며 말했다. 우리야말로 바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이요. 우린 이 모든 것을 즉각 근절해야 하오. 그리하여 그들은 원칙을 세워놓았으니 그것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빈원에 들어와 점차적으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구빈원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당장 굶어 죽든지 하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정말 아무에게도 강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그들은 상수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제한으로 물을 끌어다 공급하는 한편 곡물상과 이따금씩 소량의 귀리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래야 물건 죽으로만 된 식사를 하루 3번 지급하고 일주일에 2번 양파 하나, 일요일엔 빵 반덩어리를 각각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그들은 이 밖에도 부인네들과 관련하여 여기서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규정을 무수히 많이 제정했다. 또한 친절하게도 가난한 부부들을 이혼시키는 일을 떠맡아 법학박사회관에서의 법학박사회관은 당시 결혼과 이혼과 유언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던 런던의 관청이라고 합니다. 법학박사회관에서의 엄청난 이혼소송 비용을 면하도록 해주었거니와 이제까지 남자가 해오던 가족 부양의 의무를 남편에게 강요하는 대신 오히려 남편을 가족들에게서 떼어놓아 다시 독신으로 만들기도 했다. 구빈원과 결부되지만 않았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을 보고 사회의 모든 계급에 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신청하러 마구 몰려들었을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회는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는 바 이 어려움을 미리 다 해결해 놓았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빈원에 들어와 물건 죽을 먹어야만 했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올리브가 이곳으로 옮긴 후 처음 6달 동안에 이 새로운 체제는 완전하게 잘 작동하는 경지에 올랐었다. 처음엔 비용이 다소 들어갔는데 장이 사이 대금 청구가 증가한 데다 한두 주일 묽은 죽을 먹고 난 뒤 극빈자들의 몸이 쇠약해지고 쪼그라드는 바람에 벌렁이며 퍼덕거리는 옷을 줄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빈자들이 야위어 가는 만큼 구비는 수용자들의 숫자도 신나게 줄어갔으니 이 사회는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사내 아이들이 밥을 먹는 곳은 석조로 된 커다란 방이었는데 방 한쪽 끝에 가마솥이 있고 끼니 때가 되면 주방장이 배식용 앞치마를 두르고는 아낙네들 한두 명의 도움을 받으며 국자로 솥에서 죽을 퍼주었다. 아이마다 딱 한 그릇씩이었다. 명절이나 잔칫날 같은 때만 약 65g의 빵이 추가될 뿐 오로지 그게 전부였다. 죽그릇은 닦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깨끗이 긁어 먹었기 때문이다. 그릇 비우는 일을 완수하고 나면 설명입니다. 숟가락이나 그릇이나 크기가 거의 같았으므로 이 일은 결코 오래 걸리는 법이 없었다. 그릇 비우는 일을 완수하고 나면 아이들은 가마솥을 빤히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어찌나 간절한 눈길이었는지 정말이지 솥을 앉힌 아궁이의 벽돌이라도 삼킬 듯 했다. 그러면서 혹시 어쩌다 잘못된 죽이라도 한 방울 묻었을까 하고 손가락마다 구석구석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빨아댔다. 사내 아이들이란 대개 식욕이 왕성한 법이다. 올리버 트위스트와 그의 동료들이 서서히 굶어 죽는 고문을 겪은 지도 석 달째. 마침내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걸신이 들린 듯 사나워졌다. 그리하여 나이에 비해 몸집이 좀 큰 편인데다 이런 종류의 고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한 아이가 동료들에게 은밀히 암시하며 말하기를 만약 자신이 매일 죽 한 그릇씩을 더 먹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어느 날 밤에 옆에서 자는 아이를 잡아먹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옆은 마침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 몸집이 큰 아이는 사납고 굶주린 눈을 부라리며 말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아이들은 회의를 열었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날 저녁 식사 후 주방장 앞으로 걸어가서 죽을 더 달라고 말할 사람을 정했는데 올리버 트위스트가 뽑혔다. 저녁 때가 되었고 아이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다. 배식용 앞치마를 두른 주방장이 가마솥 앞에 자리를 잡고 조수로 일하는 극빈자 아낙네들이 그 뒤에 늘어섰다. 죽을 배급하고 보잘것없는 급식에 대해 긴 감사 기도가 이어졌다. 죽은 순식간에 없어졌다. 아이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올리브에게 눈짓을 했다. 옆에 앉은 친구들은 팔꿈치로 올리브의 옆구리를 찔러댔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올리브는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더 이상 내몰릴 데가 없는 막다른 상태였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죽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주방장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당돌함에 스스로도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주방장님, 제발 조금만 더 주세요. 주방장은 뚱뚱하고 혈색 좋은 사내였다. 그의 얼굴이 이내 극도로 창백해졌다. 그는 경악하여 넋을 잃은 채 이 꼬마 반란자를 몇 초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가마솥을 꼭 붙잡았다. 도와주던 아낙네들도 놀라서 온몸이 마비되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바라보았다. 뭐라고? 마침내 주방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장님, 올리브는 대답했다. 제발 조금만 더 주세요. 주방장은 올리브의 머리를 겨냥해 국자로 한 대 내려치고 두 팔로 올리브를 꽉 붙잡은 채 교구 하급관리를 불러오라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교구 이사회는 마침 엄숙한 비밀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범벌씨가 몹시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높은 의자에 앉은 신사를 보며 말했다. 림킨스 이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리, 올리버 트위스트가 좀 더 달라고 했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경악과 공포가 서렸다. 더 달라고 했다니? 림킨스 씨가 말했다. 진정하게 범벌, 그리고 내 말에 분명히 대답하게. 방금 올리버가 좀 더 달라고 했다는 말인가? 배급 규정대로 준 저녁을 받아먹고 난 뒤에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나리. 범벌은 대답했다. 그놈은 교수형을 당할 놈이요. 흰 조끼를 입은 신사가 말했다. 장담컨대 그놈은 분명 교수형을 당할 거요. 아무도 이 신사의 예언자적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다. 곧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올리버를 즉각 가두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음날 아침 구비는 대문에 누구든지 올리버 트위스트를 교구의 손에서 거두어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를 살해금으로 주겠다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다시 말해서 직종이나 업종 또는 직업에 상관없이
또 남녀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도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5파운드를 줄 테니 올리버 트위스트를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확신에 찬 적은 결코 없었어. 다음날 아침 흰 조끼를 입은 신사가 구비는 대문을 두드리다가 공고문을 읽으며 말했다. 저놈이 교수형을 당하게 될 거라는 믿음보다 더한 확신은 내 평생 결코 없었다고. 이 흰 조끼 신사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여줄 작정이니 올리버 트위스트의 인생이 그런 끔찍한 파국을 맞을지 어떨지에 대한 암시를 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의 재미를 훼손하는 노릇이 되고 말 것이다. 3장. 올리브가 어떻게 일자리를 하나 얻을 뻔했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편히 놀고 먹는 일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죽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불경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뒤 올리브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사회가 배정해준 캄캄한 독방에 일주일 동안 아주 엄중히 감금되었다. 올리브가 흰 조끼 신사의 예언을 존중하는 합당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손수건 한쪽 끝을 벽고리에 묶고 나머지 한 끝을 목을 매달아 이 현명한 양반의 예언자적 자질을 단번에 영원히 확고부동한 것으로 입증해 주었으리라는 생각은 얼핏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묘기를 부리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 바 곧 이사회가 엄정한 명령을 내려 손수건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치품으로 극빈자들의 코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이다. 이사회 소집을 거쳐 결의된 이 명령은 이사들의 서명과 날인을 통해 엄숙하게 제정되고 선포되었다. 한편 한층 더 큰 장애물이 있었으니 올리버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였다는 점이다. 올리버는 그저 하루 종일 구슬퍼 울기만 했다. 무습고 긴 밤이 오면 어둠이 보이지 않도록 조그만 두 손을 펴서 눈을 가리고는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다. 그러다가 이따금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벽에 몸을 점점 더 바짝 웅크려 붙였는데 마치 차갑고 딱딱한 벽면이 자신을 에워싼 어둠과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라도 해준다고 여기는 듯 했다. 새로운 구빈제도의 반대자들은 올리브가 독방에 수감된 동안에 운동의 혜택과 사교의 즐거움, 종교적 위안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마침 얼얼하게 추운 날씨였고 올리브는 매일 아침 돌이 깔린 앞마당 펌프 밑에서 범벌시에 입회하여 세면식을 거행하도록 강요받았거니와 이때 범벌시는 지팡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올리브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따끔한 느낌이 전신에 퍼지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사교에 대해 말하자면 올리브는 이틀에 한 번씩 사내 아이들이 식사하는 넓은 방에 끌려나가 공적인 경고이자 본보기로 아이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는 사교를 체험했다. 한편 종교적 위안의 유익함도 박탈당하기는커녕 매일 저녁 기도 시간이면 사교 체험을 하던 방에서 다시 발길에 차여 들어가 아이들의 전체 기도를 들으며 마음을 위로하는 특전을 누렸다. 이 전체 기도에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별 조항이 하나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아이들은 선하고 행실 바르고 만족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사고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의 죄악과 사악함으로부터 지켜주십사고 간절히 기원했다. 특별조항은 올리버를 악의 세력이 전적으로 후원하고 보호하는 존재, 사탄이 손수 자신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악마의 자식으로 분명하게 진술해 놓았다. 올리버의 형편이 이처럼 상스럽고 안락한 지경이던 어느 날 아침 굴뚝청소부 겐필드 씨가 우연히 읍내 중앙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근 집주인의 독촉을 받기 시작한 밀린 집세를 어떻게 낼지 마음속 깊이 궁리하는 중이었고 자금 융통에 대해 아무리 낙천적으로 생각해 봐도 필요한 금액보다 꼬박 5파운드 이상 부족했다. 그래야 일종의 절망적인 수학적 궁지에 빠진 겐필드 씨는 끌고 가던 당나귀와 자기 머리에 몽둥이질을 번갈아 해댔는데 마침 구비는 앞을 지나다가 대문에 붙은 공고문을 보았다. 워! 겐필드 씨는 당나귀에게 소리쳤다. 당나귀는 그때 심오한 상념에 빠져 있었다. 아마 뒤쪽 작은 수레에 싣고 가는 금댕 두 자루를 모두 처분하고 나면 배추 줄기 한두 개 정도는 배불리 얻어먹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었을 텐데 그래서인지 주인의 명령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발걸음을 부지런히 놀렸다. 겐필드 씨는 당나귀에게 특히 당나귀의 눈에 사나운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그러곤 뒤를 쫓아가서 당나귀의 머리통을 한 대 갈겼는데 당나귀가 아닌 다른 두개골이었다면 무엇이라도 여지없이 빠개지고 말았을 가격이었다.
그런 다음 겐필드 씨는 고삐를 쥐고 당나귀의 턱이 획 뒤틀리도록 날카롭게 잡아당겨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이렇게 당나귀를 돌려 세운 그는 머리통을 다시 한 대 힘껏 갈겼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는 이제 대문으로 다가가 공고문을 읽었다. 마침 그때 흰 조끼 신사가 뒷짐을 진 채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뭔가 심오한 의견을 피력하고 나온 참이었다. 겐필드 씨와 당나귀 사이의 작은 분쟁을 지켜보던 그는 겐필드 씨가 공고문을 읽으러 다가오자 기쁨의 미소를 지었는데, 왜냐하면 겐필드 씨야말로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딱 어울리는 주인감이라고 즉시 확신했기 때문이다. 겐필드 씨 역시 공고문을 뜯어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례금 5파운드는 바로 자신이 간절히 구하던 금액이었다. 게다가 돈과 함께 따라올 아이로 말하자면 겐필드 씨는 구비는의 식단이 어떤지 아는지라 그 아이가 몸이 아주 작고 빈약하여 굴뚝을 드나들기에 딱 안성맞춤일 거라는 점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읽어본 다음 겸손의 표시로 털모자를 만지작거리며 흰 조끼 신사에게 말을 걸었다. 나으리, 교구에서 도제로 보내길 원한다는 여기 이 아이 말입니다요. 겐필드 씨는 말했다. 그래. 흰조끼 신사는 짐짓 호의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아이가 어쨌다는 말인가? 그 아이가 점잖고 버젓한 굴뚝 청소 업계의 제대로 된 좋은 일을 배우는 걸 교구에서 바라신다면 말입니다. 겐필드 씨가 말했다. 제가 마침 도제가 한 명 필요하고 그러니 그 아이를 데려갈 의향이 있습니다요. 따라오게. 흰조끼 신사가 말했다. 겐필드 씨는 뒤에 잠시 멈춰서 당나귀에게 자리가 없는 사이에 달아나지 말라는 경고로 머리통을 한 방 더 갈기고 턱도 한번 획 잡아당긴 다음 흰조끼 신사를 따라 올리버가 이사회와 처음 대변했던 방으로 들어갔다. 아주 고약한 직업인데? 겐필드가 자신의 희망을 재차 진술했을 때 림킨스 씨가 말했다. 어린애들이 굴뚝에서 질식에 죽는 일도 있었죠? 다른 신사가 말했다. 그건 애들을 굴뚝에서 다시 내려오게 한답시고 짚을 물에 적셔서 뗐기 때문입니다요. 겐필드 씨는 말했다. 그럼 불길은 전혀 없이 온통 연기만 날 뿐이죠. 하지만 이 연기는 아이를 내려오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저 잠들게만 할 뿐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는 잠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 놈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 게으르기 짝이 없답니다. 나으리님들. 진짜 뜨거운 불길만큼 그놈들을 냉큼 내려오게 하는 건 없지요. 게다가 인도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나리님들. 왜냐하면 녀석들이 굴뚝에 끼어서 꼼짝 못하는 경우라도 발을 불로 지지대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흰조끼 신사는 설명을 들으며 몹시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림킨스 씨의 시선을 받고 이내 식어버렸다. 그 뒤 이사들은 몇 분 동안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말소리가 너무나 작아서 그저 비용 절감, 장부상으로는 괜찮은데 출판된 보고서가 있어서 같은 말들만 들릴 뿐이었고 그나마 몹시 힘주어서 여러 번 반복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알아들은 것이었다. 마침내 속삭임이 멈추었다. 이사회 임원들이 다시 자리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갔을 때 림킨스 씨가 말했다. 우리는 자네의 제안을 숙고해 보았네. 그리고 그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네. 흰조끼 신사가 말했다. 결단코 안 되네. 다른 이사들이 덧붙였다. 겐필드 씨는 그때 마침 이미 서너 명 아이들의 상해 치사 혐의로 시달리던 차라 이사들이 아마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변덕에 사로잡혀 이 외적인 별개의 문제를 그들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아주 달랐다. 하지만 어쨌든 겐필드 씨는 그 소문을 끄집어낼 의사가 특별히 없었으므로 손에 쥔 모자를 비틀어대며 탁자 앞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그러니까 나리님들께서는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단 말씀이신 거죠? 겐필드 씨는 문간에서 멈추었으며 말했다. 그렇다네. 림킨스 씨가 대답했다. 아니면 그 고약한 직업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사례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겐필드 씨는 안색이 환해지면서 단걸음에 잽싸게 탁자로 돌아와 말했다. 얼마를 주실 수 있는데요, 나리님들? 자, 이 가난뱅이한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3파운드 10실링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네. 림킨스 씨는 말했다.
10실링이나 더 주는 셈이야? 흰조끼 신사가 말했다. 자, 보십시오. 겐필드 씨가 말했다. 4파운드로 하시지요. 나리님들. 4파운드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를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3파운드 10실링 주겠네. 림킨스 씨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좋아요. 그럼 절반씩 양보하기로 하지요. 나리님들. 겐필드 씨는 다그치듯 말했다. 3파운드 15실링 주십시오. 한 푼도 더 줄 수 없네. 림킨스 씨의 단호한 대답이었다. 나리님도 정말 지독하게 구시는군요. 겐필드 씨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게. 흰조끼 신사가 말했다. 그 앤 사례금 한 푼 없이 데려가도 싸게 데려가는 거야? 어서 그냥 데리고 가기나 해, 이 멍청한 친구야. 자네한테 딱 맞는 놈이야. 가끔씩 매질을 해줘. 그게 놈에게 이로울 테니까 말이야. 식비도 많이 드릴 필요 없네. 태어나서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녀석이니까 말이야. 하하하. 겐필드 씨는 탁자에 둘러앉은 얼굴들을 교활하게 둘러보았다. 모두 미소를 띠고 있는 걸 보고 자신도 점차 미소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날로 올리브와 도제 계약서를 치안 판사한테 보내 서명과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범벌씨에게 즉각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어린 올리브는 극도로 놀란 가운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올리브가 지극히 낯선 이 행위를 체조라도 하듯 겨우 마쳤을 때 범벌씨가 두 손으로 직접 죽 한 그릇과 명절 배급품인 65g짜리 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올리브는 아주 비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회가 뭔가 유용한 목적을 위해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게 틀림없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살을 찌울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올리브, 그만 질질 짜고 음식이나 어서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라. 범벌씨가 그드름을 한껏 피우며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올리브, 넌 이제 도제가 될 예정이니라. 도제가 된다고요, 나리? 아이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렇단다, 올리브. 범벌씨는 말했다. 부모가 아무도 없는 너에게 여러 명의 부모처럼 대해주신 자비롭고 복받으실 이사님들께서 너를 도제로 보내 생활의 자립을 이루고 의젓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예정이니라. 비록 교구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3파운드 10실링이나 되지만 말이다. 무려 3파운드 10실링이란다. 올리브, 실링으로는 무려 70실링이고 60펜스짜리로는 무려 140개나 되는 큰 돈이지. 이 돈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못된 고아놈을 위해서 지불한다 이 말이다. 범벌씨가 무서운 목소리로 연설하고 난 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말을 멈췄을 때 불쌍한 아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곧 사무치게 흐느꼈다. 자, 그만. 범벌씨는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는데 자신의 웅변이 가져온 훌륭한 효과를 보고 자못 흡족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 올리브 그만.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으라. 죽그릇에 눈물 떨어진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올리브? 정말 맞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멀긋이 멀건 죽이었기 때문이다. 치안 판사에 가는 도중에 범벌씨는 올리브한테 일러두기를, 그가 할 일이라고는 도제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판사님의 질문에 그저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올리브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는데 만약 어느 하나라도 잘못했다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은근한 암시를 범벌씨가 슬쩍 덧붙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올리브는 혼자 작은 방에 남았고 범벌씨는 자기가 데리러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라고 지시했다. 아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30분 동안 기다렸다. 30분이 지나자 범벌씨가 삼각모를 쓰지 않은 맨머리를 불쑥 들이밀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자, 귀여운 올리브야, 이리 와서 나리님을 뵈렴. 이렇게 말하는 한편으로 범벌씨는 무섭게 위협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악당 녀석아, 내가 아까 한 말 명심해. 올리브는 서로 상반되는 범벌씨의 말투에 어리둥절하여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하급관리 양반은 무어라 물어볼 겨를을 주지 않고 문이 열려있는 옆방으로 올리브를 끌고 갔다. 커다란 창문이 있는 넓은 방이었다. 책상 뒤에는 머리에 분가루를 뿌린 늙은 신사 2명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신문을 읽고 다른 한 사람은 거북이 등딱지로 테를 만든 안경의 도움을 받아가며 앞에 놓인 자그마한 문서 조각을 살펴보고 있었다. 림킨스지가 책상 앞 한쪽에 서고 다른 쪽에는 겐필드 씨가 세수를 하다만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목이 긴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안경을 쓴 노 신사는 자그마한 문서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래서 범벌씨가 올리브를 책상 앞에 데려다 놓은 후 시간이 조금 흘렀다. 나으리, 얘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범벌씨가 말했다. 신문을 읽던 노 신사가 고개를 잠시 들더니 졸고 있는 노 신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졸던 신사가 정신을 차렸다. 아, 그래. 얘가 바로 그 아이인가? 노 신사는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리. 범벌씨가 대답했다. 자, 치안 판사님께 절을 올리거라, 얘야. 올리브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경의를 담아 절을 올렸다. 치안 판사들의 분가루에 시선을 집중한 채 이사님들은 모두 저렇게 머리에 흰 가루 같은 걸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사님이 되는 것인지 궁금히 여기던 중이었다. 그래, 노 신사는 말했다. 이 애는 굴뚝청소 일을 좋아한다 이 말인가?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요, 나리. 범벌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몰래 올리브를 꼬집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신상에 좋지 못하리라는 암시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 애는 굴뚝청소부가 꼭 되고 싶어 한다 이거지? 노 신사는 물었다. 혹 내일이라도 다른 직업의 도제로 보내보십시오. 이 애는 당장 도망쳐버리고 말 겁니다요, 나리. 범벌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자가 아이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 이거지. 이보시게 자넨 이 애한테 잘 대해주고 먹여주고 등등 다 잘해줄 텐가 그럴 텐가? 노 신사는 말했다. 전 한다고 하면 정말로 하는 사람입니다. 갬필드 씨는 확고한 의지로 대답했다. 자네 말투가 좀 거칠구만. 그래도 보안이 솔직하고 확실한 사람 같긴 하군. 노 신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올리버의 사례금을 받을 후보자 쪽으로 안경을 향하고 쳐다보았는데 사실 이 작자의 악당 같은 면상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잔인함의 보정수표였다. 하지만 이 치안 판사는 반쯤 눈이 멀고 반쯤 순진한 사람이었던지라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것을 똑같이 알아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네,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겠지요, 나리. 갬필드 씨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넨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라고 난 믿네. 노 신사는 대답하며 안경을 콧등에 좀 더 확실하게 고정하고는 잉크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이 순간은 올리브의 운명에서 중대한 고비였다. 만약 잉크병이 노 신사가 생각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더라면 노 신사는 펜을 잉크병에 넣고 잉크를 찍어 도제 계약서에 서명했을 테고, 그랬으면 올리브는 그 즉시 갬필드 씨에게 끌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잉크병은 노 신사의 코 바로 밑에 있었던지라 그 당연한 결과로 노 신사가 잉크병을 찾지 못한 채 책상 위를 온통 둘러보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에 노 신사는 우연히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급에 질려 창백한 올리브의 얼굴에 눈길이 닿았다. 올리브는 범벌씨의 모든 경고의 시선과 꼬집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인이 될 자의 혐오스러운 면상을 공포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반소경인 치안 판사조차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 신사는 동작을 멈추고 펜을 내려놓은 다음 올리브한테서 시선을 돌려 림킨스 씨를 바라보았다. 림킨스 씨는 태평스럽고 기분 좋은 태도로 막 코담배를 맡으려는 참이었다. 얘야, 노 신사는 책상 너머로 굽어보며 말했다. 올리브는 이 말소리에 깜짝 놀랐다. 놀라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다. 왜냐하면 그가 들은 말은 상냥한 말소리였는 바 낯선 말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겁을 집어먹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올리브는 격렬하게 몸을 떨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얘야, 노 신사는 말했다. 넌 창백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구나. 왜 그러냐? 이복의 하급관, 그 아이한테도 좀 비켜서게. 옆에 있던 다른 치안 판사가 신문을 내려놓고 관심 있는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자, 얘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해보렴. 두려워하지 말고. 올리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모아잡고는 간청하기를 제발 자기를 캄캄한 저 독방에 다시 보내도 좋으니, 그래서 굶기고 때리고 또 원하신다면 죽이기까지 해도 좋으니 제발 저 무서운 사람과 함께 보내지만은 말아달라고 했다. 세상에 이런. 범벌씨는 엄숙하게 짝이 없는 인상적인 태도로 두 손을 쳐들고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런. 내가 이제껏 만나본 음흉하고 교활한 고아놈들 중에서 올리브, 네 놈만큼 뻔뻔한 놈은 결코 없었다. 입 닥치고 있게 하급관. 범벌씨가 그렇게 복합적인 형용어구로 감정을 토로했을 때 두 번째 노 신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나으리,
범벌씨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어서 물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래, 입 닥치라고 했네. 범벌씨는 경악하여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교구 관리한테 입 닥치라고 명령하다니 이 무슨 말세란 말인가. 거북 등딱지 태안경을 쓴 노신사는 자기 동료를 바라보며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 도제 계약서 인준을 거부하는 바요. 노신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바로 근데 림킨스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치안 판사님들께서는 한갓 꼬마의 근거 없는 정언을 토대로 구비는 당국자들이 무언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치안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오. 두 번째 노 신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 아이를 구비원으로 도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오. 아이한텐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소? 그날 저녁에 흰조끼 신사가 지극히 단호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기를 올리브는 교수형뿐만 아니라 능지 처참까지 당하게 될 놈이라고 했다. 범벌씨는 무언가 비밀스럽고 암울한 태도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올리브가 좋은 꼴을 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겐필드 씨는 올리브가 자기한테 오게 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는 교구 하급관리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이 점에서만은 완전히 정반대의 희망을 지닌 듯 보였다. 다음날 아침 올리브 트위스트를 다시 도제로 내놓았으니 누구든지 데려가는 자에게는 5파운드의 살해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대중 앞에 재차 나붙었다.